죽으면 어차피 주실 돈 아니에요? 미리 줬다 생각하세요. 배째라는 거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배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요? 고소를 하시든지 법원에 가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전 절대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제 며느리 수연이가 전화로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후들후들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거실 바닥에 차가운 장판이 손바닥에 와 닿았고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22년 전 남편을 잃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에 설거지하면서 손톱 밑까지 새까맣게 더러워지는데도 악착같이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제게 돌아온 말이 고작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했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촌 2층에 있는 투룸집인데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딸린 좁은 공간이지만 제게는 평생을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예요. 창문을 열면 멀리 산이 보이고 아침마다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함께 이사 온 집이라 이 집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는 늘 향이 피워져 있죠.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동이 트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 권리를 되찾았거든요. 이야기는 3년 전 2021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70이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죠. 22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었어요. 20을 갓 넘긴 아들 우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 새벽잠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나던 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결심했어요. 이 보험금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아들을 키우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빌라 계단 청소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죠. 매일 아침이면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웠어요.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아, 저녁은 먹었니? 네, 엄마. 지금 좀 바빠서 끊을게요.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마치는 아들이 야속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말이면 경로당에 나갔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며 수다를 떨었죠. 정수가. 아들은 언제 결혼한대? 글쎄요. 아직 인연을 못 만났나 봐요. 우진이가 40을 넘기도록 결혼을 안 하니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순간 저는 수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42까지 총각으로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남편의 영정 앞으로 다가가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드디어 결혼을 할 거래. 며칠 후 우진이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38살의 수연이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제 집 앞에서 깊게 인사하는 수연이를 보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정말 그리웠어요. 수연이의 정중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단번에 열렸어요. 딸 하나 없이 아들만 키운 게 늘 아쉬웠는데 이제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착한 것 같아.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수연이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어요. 백화점에 가서 시계를 골라주고 금팔찌도 맞춰줬죠. 수연이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평생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하객들이 며느리를 칭찬할 때마다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죠. 신혼집은 집 근처로 정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뵐게요. 수연이가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멀리하려고만 한다는데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신혼 초 수연이는 정말 다정했어요. 2,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왔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자주 올게요. 아들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외로움이 많이 덜해졌어요.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경로당에 가서 며느리 자랑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니까. 김씨 할머니를 비롯한 경로당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며 흐뭇했어요. 그렇게 달콤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저에게는 생애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작은 징후들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제 집에 올 때마다 유난히 거실을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어머니, 이 장롱 오래된 거죠? 요즘 골동품 가치가 높다던데. 어머니, 이 집이 재개발 지역이라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많은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자꾸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축은 많이 해두셨어요? 글쎄, 조금 있지. 요즘 은행 금리도 낮은데 좋은 재테크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왠지 제 재산 규모를 알아보려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 있겠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수연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온 걸 봤습니다. 수연아, 가방이 참 예쁘네. 아, 이거요? 세일할 때 샀어요. 수연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분명 비싼 가방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 후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연이가 또 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더 비싸 보이는 거였어요. 또 가방 샀구나. 네, 이번에도 세일해서요. 그렇게 말하는 수연이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저는 애써 그 기분을 무시했습니다. 결혼 1년 반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수연이가 얼굴에 근심을 가득 담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항상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하던 며느리가 그날은 조용했거든요. 거실에 앉은 수연이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차를 끓여주고 앉아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우진이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죠. 우진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사 동료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게 됐다고 했죠. 빚까지 져서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진이가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우진이가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대요. 제가 몰래 와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수연이는 남편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현명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저는 오히려 수연이가 더 기특해 보였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수연이가 흘리는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그리고 소중한 아들이 힘들어한다니요. 얼마나 필요한데? 2억 5천만 원 정도면 빚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가족의 위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죠. 수연이는 자신들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투자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우진 오빠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른 데서는 대출도 안 나오고 친정 가족들도 없어서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저희한텐 어머니밖에 없어요.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제 노후 자금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사망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친 게 3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 대부분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나도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 꼭 갚을게요. 3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사용증도 쓸게요. 수연이의 간절함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우리 우진이가 힘들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수연이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수연이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제 통장에서 수연이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3년 안에 꼭 갚을게요. 어머니, 그래, 천천히 갚아도 돼. 우리 가족인데. 수연이는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겠죠? 우리 아들 도와준 거 맞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보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2,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며느리가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요즘 좀 바빠서요. 목소리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용증에는 석 달마다 2천만 원씩 나눠서 갚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첫상한 일이 지났는데도 수연이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오늘이 상환일인데. 어머니 죄송해요. 아직 형편이 안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힘들면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직접 수연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수연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거실 소파 위에 명품 가방이 서너 개 놓여 있었고 최신형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비싼 커피 머신과 새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수연아, 이게 다 뭐니? 아, 이거요? 할부로 샀어요. 생활은 해야 하잖아요. 수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힘들다던 사람의 집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글쎄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연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공손하지도 않았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성가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김씨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수가 너희 며느리 요새 잘 지내니? 응,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그건 왜 물어? 저번에 시장에서 봤는데 친구들이랑 비싼 옷가게 들어가더라고. 명품 가방도 새로 샀던데? 김씨 할머니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수가 혹시 며느리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서 소문났어. 수연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던데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산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받을 돈 미리 받은 거라고 했다던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씨 할머니가 얼른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집에 가볼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동이 트곤 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진 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며느리의 명품 가방으로 바뀐 건가?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돈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뭔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수연이한테 전화할 때마다 녹음을 시작했어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통화를 했죠. 수연아, 돈은 언제 갚을 거니? 글쎄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사용 중에 석 달마다 갚기로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강요해서 쓴 거잖아요. 수연이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강요했다고요? 자기가 먼저 차용증 쓰겠다고 했으면서요.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은 나중에 저희한테 주실 돈 아니에요? 미리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녹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럼 너는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거니? 에이, 어머니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다시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이번 달 말까지는 돈 갚아줄 수 있니? 어머니,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잠깐만. 수연아, 이건 중요한 이야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죽으면 저희 줄 돈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미리 줬다 생각하세요. 어머니 저 바빠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럼 어쩌라고요? 고소를 하시든지 법원을 가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수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빌려줬더니 돌아온 건 이런 모욕이었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리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우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수연이 일 때문에 전화했어. 너 정말 사업 실패한 거 맞니? 엄마, 그게 대답해봐. 정말 사업했던 거 맞냐고. 전화 너머로 우진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사실은 사업 같은 건 안 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준 돈은 어디다 쓴 거야? 수연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네가 남편이면서 아내가 시어머니 돈 가로채는 거 가만히 봤다는 거니? 엄마,
미안해. 근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 줄 돈 아니야? 아들마저 똑같은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그럼 나는 살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로당에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을 텐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하지만 김 씨 할머니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문 열어. 언니. 문을 열자 김 씨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수가 울지 마. 법으로 해결해. 무슨 법이야? 가족끼리 그게 되겠어? 가족? 너를 이렇게 대하는 게 가족이야? 정수가 정신 차려. 김 씨 할머니는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너한테 차용증 있잖아. 송금 내역도 있고. 그리고 너 녹음한 거 있다며? 응. 있어. 그럼 됐어. 변호사 찾아가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저는 머뭇거렸어요. 정말 며느리를 법정에 세워야 하나? 아들과도 등지게 되는 건데. 하지만 김 씨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간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변호사 찾아가자. 며칠 후 김 씨 할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할머니,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돈을 빌려갔고 어떻게 배신했는지 말이에요. 증거는 있으십니까? 차용증이 있어요. 그리고 송금 내역도 있고 통화 녹음도 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차용증이 명확하고 송금 내역도 있고 녹음 파일까지 있으니 증거가 확실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그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죽으면 어차피 주실 돈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치밀하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는 일주일에 2번씩 저를 만나며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차용증이었어요. 수연이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고 차용 금액과 상환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죠. 은행 송금 내역서도 빠뜨릴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 명의 계좌에서 수연이 명의 계좌로 정확히 2억 5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수연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주실 돈 아니에요. 법원 가시든지 하세요. 저 안 갚아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녹음만으로도 수연이의 변제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수집했어요. 김 씨 할머니를 비롯해서 동네 분들이 수연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목격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죠. 시장 슈퍼 사장님은 수연이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산다고 자랑하던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송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요. 소송 취하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당했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올라가는 제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서 저를 격려해 줬습니다. 괜찮다고,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해줬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으로 다리가 살짝 떨렸어요.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우진이와 수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안이 정숙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제시하며 명백한 대여금 반환 사건이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수연이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어요. 이건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우겼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증언을 요청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고 했고 3년 안에 꼭 갚겠다며 차용증까지 썼다고요. 하지만 수연이가 증언대에 섰을 때 상황이 달라졌어요. 수연이는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증여해 주신 돈이라고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우겼죠. 더 나아가 수연이는 제 정신 상태까지 문제 삼았어요. 이른이 넘은 고령이라 기억이 흐릿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정 안에 수연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주실 돈 아니에요? 고소를 하시든지 법원에 가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전 절대 갚은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옆에 앉은 우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여받은 돈이라면 왜 이런 말을 했느냐고요. 수연이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 조언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김씨 할머니와 슈퍼 사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수연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증언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죠.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고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판장은 충분히 심리했다며 2주일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운명의 판결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법정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저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재판장은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직접 서명한 문서이고 송금 내역과 날짜가 일치하며 무엇보다 통화 녹음에서 변제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원고 측의 승소를 판결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억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반대편에서는 수연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판결은 단순히 원금 반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수연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거든요. 판결이 확정되자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됐어요. 법원 집행관들이 수연이네 집을 찾아가서 압류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들과 시계들이 모두 압류 대상이 됐어요. 며칠 후 김씨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수연이네 집에서 명품들이 박스에 담겨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집행관들한테 빌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죠. 더 큰 충격은 자동차였어요. 수연이가 타고 다니던 수입차가 견인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부자인 척하며 자랑하던 차가 법원 압류로 끌려가는 장면이었죠. 가장 치명적인 건 집이었어요. 우진이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대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이웃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김씨 할머니 말로는 수연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진이도 견디지 못하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이 저를 배신했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몇 달 후 제 계좌에 3억이 입금됐습니다. 원금과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거였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돈을 되찾은 것은 기뻤지만 가족을 잃은 상실감도 컸거든요. 통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법이 제 편에 섰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거였죠.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법정 다툼을 벌인다며 수군거렸지만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저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두 알게 된 거예요. 경로당에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김씨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그분들께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떳떳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4년 가을이에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빌라촌 2층 투룸집에 살고 있어요. 좁지만 제게는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죠. 되찾은 3억으로 저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비 걱정도 없어요. 매달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며 가끔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 먹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 샀던 건데 이제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어요. 아침이면 여전히 남편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저 이제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향을 피우며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게 여전히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외롭고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다면 이제는 평온하고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됐어요.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였는데 김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했어요. 경로당에 들어서니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너 정말 용기 있었어. 우리도 너 보면서 배웠어.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들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자랑을 할 순 없지만 제 용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저를 보며 힘을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아는 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제 권리를 지켰는지, 어떻게 법으로 정의를 실현했는지 말이에요. 우진이와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나면 가슴 한편이 시리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아들이 저를 먼저 저버렸고 며느리와 함께 저를 이용했으니까요. 김씨 할머니 말로는 우진이와 수연이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수연이는 명품은 커녕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이도 회사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용서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든 부당하게 당하면 안 된다는 것, 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하죠. 인생의 황혼기에 제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말이에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쯤 저는 후회와 분노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만 계신가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법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요. 돈을 되찾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자존심과 존엄을 되찾은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입니다.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고 아름답습니다.